시작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만 그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좀 막연하죠. 그런데 노동자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인데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봉은 52억 원이다. 137배 차이가 난다. 자, 이러면 어떠세요? 네, 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이 분노의 숫자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실태를 전부 다 숫자를 통해서 아주 가감없이 밝혀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을 펴냈네요. 이 책의 대표 집필자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줄여서 새사연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인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진보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이런 종합연구소가 필요하다라는 기치하에 올해로 7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경제, 사회, 복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진보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예, 우리 이은경 박사는 보니까 산업 한의학을 전공한 박사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한의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연구원으로 상근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한약의서에 보면 의사는 소위, 중이, 대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소위는 개인의 병을 고친다면 중의는 마을의 병을 고치고, 대의는 이제 나라의 병을 고친다라는 이런 의서의 내용이 있는데, 뭐 능력은 많이 없지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보다는 그렇죠. 이 나라의 병을 고치는 연구에 좀 동참해보자 그런 뜻이군요. 자, 이 책을 기획하시게 되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책을 원래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숫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기획하에 2년 전부터 이제 분노의 숫자라는 꼭지를 만들어서 이제 숫자화하고 그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사이트에 게재를 쭉 했었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저희가 그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해보자는 제의가 온 거죠. 제목이 분노의 숫자인데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찾다가 이제 분노만 찾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희망의 숫자를 찾자고 한두 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숫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깊이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보니 그게 분노가 됐던 거죠. 사실은.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더라.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그리고 부제가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인데 이런 부제는 왜 또 붙이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그 통계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드러나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특히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기관에 잘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나마 통계도 10년 전 것까지 그 이전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건 많이 없고 또 저희가 이거를 분노의 숫자를 쓰면서 원칙이 흔히 나오는 자료들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키워드는 불평등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은 다 정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자료들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실이라든지. 근데 파헤쳐가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칙으로 삼았던 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 그다음 국제 비교가 가능할 것, 그래야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좀 시계열적인 추이를 볼 것, 이 정도였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국제 비교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기 어려운 자료라든지, 한 뭐 몇 년 이상의 자료는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해서 얻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주거, 빈민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런 자료는 공개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통계 자체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 축적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피키티의 21세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런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득, 특히 1%의 소득 이런 자료는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어렵죠. 네, 전문가들이 추적해야만 그렇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또 파헤쳐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를 모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가능한 수준에서는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 경제, 노동, 주거, 복지, 뭐 사회 전반에 대해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책 대표 집필하신 입장에서 혹시 이은경 박사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숫자가 있나요? 저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노인 관련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인데 예. 좀 약간 높은 게 아니라 OECD 평균 4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는데 노인 빈곤율은 50%에 달하는, 한 46%에 육박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분들이 또 일은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생활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을 하시고 길게 일을 하는데도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자살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가난한 어른이 되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작용을 해서 예. 학생들의 경쟁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고리가 저는 이제 노인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아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 대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OECD 평균은 어떻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가 평균 우리나라가 80%가 넘까 10만 명당 자살률 80%가 80명이 넘는데 OECD 같은 경우는 20몇 명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균의 4배 이상의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노인 10만 명당 80명. 예, 80명 연간. 연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은 가장 오래 하는데 가장 가난하다. 가장 오래 한다는 근거는 어떤 숫자고요? 또 가난하다는 건 또 어떤 숫자입니까?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을 본 건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여성은 세계 2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2위 정도 되는 건데 고용률이 예, 고용률이 그만큼 일을 계속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나마 그건 사실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사유를 들어보면 생활비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일 안 하고는 그냥 그렇죠. 못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70%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20%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잔뜩 낀 집 한 채를 가지신 분들을 그런 분들에게 뭐 자식들이 주는 용돈, 그다음에 국가에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는 연금, 예. 그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라도 이제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대 빈곤율, 그러니까 전체 중임금의 50% 미만을 이제 빈곤한 사람으로 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이 46%를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OECD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OE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좀 예, 데이터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게 남성, 여성의 이 성별 차이도 있다고.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중고령 여성분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의 여성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서 평균 임금이 67%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노인하고 일반 전체 노동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임금 수준이 60%. 이 두 가지를 합하니까 전체 중고령 여성자들은 가장 어려운. 대부분은 이런 분들은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도우미, 그다음에 뭐 이런 장기 요양 보호사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가입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년 국민연금 대상자도 거의 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도 없고 그다음에 연금 혜택도 없고 이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거죠. 네. 여성은 남성보다 33%나 임금을 적게 받는데 평균. 네. 노인은 또 게다가 한 40% 더 적게 받는다. 그걸 두 개를 합하고 나니까 그렇군요. 여성 빈곤율이 70%가 넘는 거죠. 참. 그래서 고용률은 세계에서 2등인데 네. 가난하기는 또 세계에서 1등이다. 네. 그 말이군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방금 본 책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이 13%, 한국은 48%. 예. 그 숫자의 비례가 거의 자살률의 비례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살률은 몇 %죠? 아까 10만 명당 80명. 예. 4배 정도 난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결국 이거는 대안이 결국 공적 연금이나 이런 등등의 소득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원래 모든 노인들은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소득 두 가지로 살아가시거든요. 예. 젊었을 때 모아놓은 자산, 그 다음에 공적으로 주는 공적연금. 그렇죠. 이건데 이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70% 이상 소득이
공적연금에서 예. 나오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적은 예.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57%인데 네. 한국은 17%. 이것도 4분의 1인 예. 셈인데요. 예. 이건 이제 전체 재정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가 제일 안 됐다고 하는 미국만 봐도 전체 GDP의 30%를 복지에 쓰고 그 중에서도 노인 연금에만 10%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7%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산을 축적한 노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잔뜩 끼어있는 집안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중산층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정말 없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공적연금의 책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엔 또 그 기초연금도 그렇죠. 조금 더 줄어들게 됐고 기초연금과 또 국민연금이 연계되게 됐고 이 대목은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연금에 관한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존재를 하고 저는 보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까 GDP의 2.7%밖에 노인 지출하지 않는 예, 예. 이거 자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전체 파이를 그렇죠. 지금의 논란은 적은 범주 안에서 노인은 늘어나니 제도를 잘 설계해서 돈을 덜 쓰는 방식으로만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고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몇 프로를 가고 이건 다 기술적인 문제들인 예. 거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인에게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 예를 들면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GDP의 평균 35%에서 40%를 세금으로 걷고 예. 그 거둔 돈의 한 40%는 의료에 또 40%는 노인에 나머지를 가지고 뭐 아동이라든지 교육비나 이렇게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고령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노인들이 빈곤이나 건강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금 자체도 한 20% 절반인 거고 거둔 세금에서 복지에 쓰는 돈도 사실은 아직 굉장히 적은 그렇죠. 절반밖에 안 쓰는 거고 그중에서도 의료 노인 부분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구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알겠습니다. 설계하려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로 아주 급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의 그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도 급속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주 거북이 걸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복지가 조금씩 늘린다고 하지만 너무 거북이 걸음인 거죠. 큰 방향은 세금을 더 걷자. 그중에 복지에 쓰는 거를 대폭 늘리자. 그렇죠. 이거에 돼야 되겠군요. 자, 노인 문제 해봤으니까 이번에 아직 거꾸로 가서 아이들 키우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오늘 뭐 여전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건데요. 교육부터 부모 역할하기 쉽지 않다. 아이를 낳아서 대학 하나 보내는데 모두 3억 1천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발표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문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사교육 시장 거의 한계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영유아로 내려왔거든요. 예. 요즘에는 0세에서 1세 사이에서도 영유아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광범위한 사교육 더하기 대학 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미국도 이 제일 높긴 한데 예. 미국은 이제 여기에서 그 장학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이런 공공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 부담률은 세계 1위거든요. 예. 이게 결합이 돼서 이제 3억이 넘는 예. 교육비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 초, 중, 고등학교의 공식 학비는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학비하고 사교육비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근데 특히 그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쭉 자료를 보니까 그 하위 20%는 사교육비 지출이 일정하게 한 7%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데 그 상위 20%는 한 2배가 늘었더라고요. 예, 예.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범위를 차지하고 이걸 다시 세분화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고가의 산후조리원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뭐 어학연수 뭐 이런 거를 다 영어 유치원 이런 거 거치는 친구들하고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이제 엄마 아빠가 일 나가서 애를 예. 케어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아이들하고는 사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사교육을 아예 못 시키는 경우도 많을 거고 사교육 참여율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습니까? 사교육 참여율보다는
지출 비용들이 예, 나와 예. 있는 거고 지출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은 6만 8천 원을 쓰는데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2만 원을 쓰고 있는 거의 뭐 8배 이렇게 그렇군요. 나타나는 거고 이런 사교육을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숫자상으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천에서 용나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장점이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 뭐 계층 이동성이 있는 사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이 거의 이제 80% 이상이 고소득층 전문직 부모를 가진 소위 강남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고시라든지 의사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의 자산 맞아요. 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서울대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다 지방 출신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출신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군요. 그래서 계층 이동성이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뭐 미국같이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계층 이동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북유럽 국가들이 계층 이동성이 이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계층 이동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추계한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계층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사교육까지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은 또 OECD에서 최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비교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국제 학력 조사라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수학 능력, 읽기 능력 뭐 이런 등등 쭉 평가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예. 핀란드와 더불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핀란드보다 정확히 2배 공부 시간이 깁니다. 아. 굉장히 2배 공부해 놓고 성과는 비슷하다. 예. 아,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 수준은 또 최하위. 그 행복 수준은 뭐로 측정을 했습니까? 세계에서 이제 아이들에 관한 아까 학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복 지수 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같은 방식으로. 예. 하고 그걸 우리나라 이제 방정환 어린이 재단에서 예. 학교를 끼고 이렇게 하는 자료가 있는데 최하위 OECD 국가들 중에서 나타냈습니다. 아니 아까 노인 얘기할 때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가난하다. 비슷하네요. 아이들은 공부는 제일 많이 하는데 가장 불행하다. 예.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또 청소년 자살률도 대단히 높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사망 원인 중 10명당 3명이 자살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자살을 생각해 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시도를 해봤던 아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국제 비교가 됩니까? 청소년 자살이라는 부분. 자살률은 외국에서는 이제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는 따로 뽑아서 하지는 않고 뽑지도 않아요. 다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참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 효과는 뭐 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시간 대비로 보면은 참 적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행복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자살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안 낳는 거죠. 그렇죠. 지금 출산율 역시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OECD 국가 최하위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제 노인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쟁이 심해지고 하면서 뭐 자살률이나 빈곤율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거의 결과로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개입해서 그걸 굉장히 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제 아동 가족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출산율이 거의 이제 유럽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개입해서 쭉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정책 개입 을 한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10년째 그 보육 관련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비 지원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중위 수준의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타가 시설이 부족하거나 타가 보육비가 부족하다는 그건 말이 아닌 거죠. 아닌 거고 크게 봤을 때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예, 믿음, 예. 그다음에 그걸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그렇죠. 총액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엄마가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 그 여성의 노동 시간 노동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지금은 일이냐 가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온 국민이 좀 대우각성을 해서 사교육 시키지 맙시다.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질 텐데 그게 왜 안 되나요? 그건 사회적 신뢰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 그렇게 돼도 나의 아이들만은 가는 문제가 남들보다 있는데 더 좀 낫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국 사회가 20% 아니면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20%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 선택인 거죠. 가능한 수준에서는 나의 아이는 20%로 가게 만드는 게 예. 합리적 선택이지 뭐 이미 20%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1% 외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이태백에 뭐 주거 빈민에 뭐 이렇게 하우스 푸어에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예. 해결로는 저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당하신 네.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 있는 사회에서 20% 안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안 행복해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계속 뛰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가 근본적인 변화 같은 걸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구조적 문제 아까 세금을 지금보다 한 2배씩 걷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국민들이 동의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국민적 그렇습니다. 대우각성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그렇죠. 정치를 바꿀래도 국민들의 맞죠. 필요한 거니까요. 예. 책 제목 잘 붙이셨네요. 가만히 숫자 듣고 있다 보니까 진짜 분노.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1등 꼴등을 이렇게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일은 많이 하는데 제일 가난한 공부는 제일 많이 하는데 가장 불행한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